터치다운 고정 패널이셨는데 이렇게 네. 금이 환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흔들려갖고 정말 이 한동훈을 향한 이 엄청난 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유일하게 변화를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일은 전혀 없다. 가장 이제 많은 분들 관심사인데 윤 대통령과의 방정관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24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62.84%라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어대한 한동훈 대세론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증명됐는데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선거 기간 가열된 폭로전, 비방전으로 커진 내부 갈등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한동훈이 그려갈 국민의힘의 미래는?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한동훈의 입으로 대활약하신 전광재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대활약한 거 맞죠? 네, 그럼요. 네, 저희 원래 감사합니다. 터치다운 고정 패널이셨는데 이렇게 네. 금이 환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뭐 일단 제가 보좌했던 그 후보가 당대표의 그것도 62.84%라는 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된 거는 뭐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뭐 후보님이 훨씬 더 많은 축하를 받았겠지만 저도 네. 굉장히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고생을 하고요. 많이 하셨는데 네. 아무튼 그 캠프 내부에서도 62.84%라는 득표율 예상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박 기자님 네. 취재하실 때 대략 네. 60%를 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네. 힌트를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2번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일반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샘플이 2,000 샘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샘플이고 거기서 63% 정도의 응답을 네. 받았고 근데 막판에 네. 상대 후보들 측에서 너무 자신들이 자신 있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도 헷갈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헷갈렸죠. 그쵸, 저도 이게. 그래서 아니 나는 분명히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데 저분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흔들려갖고 기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우리가 득표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62.84니까 뭐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거죠. 들어왔네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우리 당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투표율은 좀 낮아가지고 그걸 갖고도 또 네. 이제 캠프별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굉장히 해석들을 네. 했는데 근데 49%가 그러면 낮았던 투표율이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이 이제 평가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서. 김기현 체제를 뽑을 때가 워낙 높았던 거고 그 전이 45%였어요. 네. 이준석 체제 네. 때. 근데 2019년에 황교안 대표 뽑을 때는 27%밖에 투표율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당대표 뽑는 투표율 치고는 뭐 그렇게 낮은 낮은 것도 선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근데 그러면 지난해는 왜 높았냐? 일단 2020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네. 대표를 직접 뽑는 네. 선거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았고 그 당대표는 이번 선거 있었잖아요.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외당협위원장이건 그렇죠. 현역 의원이건 엄청나게 이 투표 동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뽑으면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정치적 효능감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 응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2007년에 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격차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났는데 그런 연장선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엄청난 압도적인 지지 진짜 가까이에서 그 팬덤 직접 겪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정말 이 한동훈을 향한 이 엄청난 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사실 이제 저희도 기사를 써야 되니까 어제 저도 이제 전화를 많이 돌리고 주변에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여쭤보니까 뭐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뭐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그 변화를 가져올 후보로는 지금 이제 후보들 중에 한동훈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인 지지의 결과가 네. 아니었나 이렇게 또 보시더라고요. 저도 뭐 아주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금 4명의 후보 중에 물론 윤상현 후보도 뭐 보수의 네. 혁명을 일으켜달라. 그래서 폭발 계속 당대를 폭파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변화를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후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4월 10일 선거에서 우리가 심판 받은 다음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연장선상에 나오는 지도부는 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 영남에 갔을 때 영남은 일반적으로 친윤 또 뭐 강성 지지층 조직표 이런 성격이 그쵸. 강하다고 네. 생각하지만 네. 제가 대구 부산 같이 일정 다 소화했잖아요. 깜짝 놀란 것은 기층에 있는 민심은 그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는 게 대구 민심 아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지금대로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도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남에 계신 분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누가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서 비록 원내에서는 소수 정당이지만 민심을 등에 업고 지방선거 또 대선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명확히 평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 기층에 있는 민심을. 저희도 이제 초반에는 조금 헷갈렸던 게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좀 단체로 비토를 네. 초반에 했잖아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이철우 뭐 경북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부러 비토를 굉장히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쨌든 그 민심 저변까지는 별로 이게 작동을 네. 안 했네요. 저는 그 지금 현직 지자체 단체장 분들은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보다는 대통령과 훨씬 네. 가까운 사람이고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희룡 이런 후보들과도 개인적 인연이 얽히고 설켜 그쵸. 있죠. 네. 한동훈 후보와는 그런 인연의 강도가 굉장히 적고 네. 그래서 뭐 지자체 단체장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한동훈 후보를 네. 뭐 지지한다거나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번에 누구 뽑아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밑에까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당원 정도 되면 정치 고관 여자들이잖아요. 그쵸. 이 정치 고관 여자들은 스스로 굉장히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후보가 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 어떤 후보가 이번에는 시대 정신을 갖고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이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021년에 이준석 후보 뽑을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영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그 표심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4명의 후보 모두 네. 굉장히 걸출한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거의 대권 대권 주자들급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넘는 득표율을 얻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민주당은 이재명이 90% 얻는데 뭐 이 60% 득표율이 뭐 압도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주정당에서 4명이 나와서 60% 넘는 득표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사실 끝까지 이제 원희룡 캠프라든가 그쪽에서는 계속 뚜껑 열면 다를 것이다. 조직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당심은 다를 것이다. 그 여론조사상의 어떤 네. 그 국민의 지지층 여론과 다를 것이다. 이런 그 끝까지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민심과 당심이 거의 같다고 일치해야 봐야죠. 뭐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에 네.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지 않는 네. 결과가 나온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정당은 아직 그 호남에서는 굉장히 거의, 열세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 당원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유권자 지형 보면은 영남 40, 수도권 38%였잖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을 때
민심에 가깝게 당심을 끌어와야 되는 게 이 당 대표의 역할이고 그 민심을 대통령실에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 게 이번 그 당 대표와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됐던 그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당시 후보가 네. 당심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민심, 당심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와서 그 점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고비가 또 없진 않았어요. 이제 출마 선언한 직후부터 제3자 추천 특검 이제 말씀하셔서 엄청난 그 당내에서도 공격을 받으셨고 또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 뭐 비례대표 사천 의혹, 댓글팀 의혹 등등 굉장히 네거티브가 계속 이어지고 특히 막판에는 좀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이제 폭로를 하셨다가 나경원 의원 측으로부터 엄청난 또 사과까지 하셨는데도 계속 그 좀 논란이 이어졌잖아요. 네. 마지막에 좀 캠프 내부에서는 뭐가 가장 좀 큰 실책, 좀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보세요? 캠프가 제가 6월 19일에 이제 네. 조인하기로 했고 6월 23일인가 아마 그 출마 선언 일요일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문자 논란이 제일 먼저 불거졌잖아요. 근데 문자 논란은 저희는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약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꺼리는 일인데 그걸 대통령 부인과 비대위원장 시절에 나눴던 대화를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걸 공개했다는 거에 대한 당원과 민심의 반응은 이렇게 싸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악재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마지막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것은 후보 자신도 이거 아차했다 라고 얘기하시고 다음 날 우리 회의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전해야 되지? 고민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모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좀 후보님이 메시지를 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보님이 내가 사과하겠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숨 덜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거기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오후 또 다음 날 있는 그 토론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격했을 건데 그걸 1차로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보께서도 이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내가 당시에 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중함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문구만 조금 정리를 해갖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문구만 조정했었는데 그때는 요건 조금 실책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빨리 잘 전환하자. 저는 이런 의미는 있었다고 봐요. 그동안 모든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잘못했는데 이랬어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즉각 사과한다거나 뭐 유감의 뜻을 밝히는데 좀 주저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분이 유연한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 보수정당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루하다, 경직돼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변화라는 건 변화는 유연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 대표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분들도 그런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기자들이 봤을 때도 빨라서 이게 조기에 좀 진화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도 그날 밤에 KBS 토론회에서도 계속 두 후보께서 그걸 공격을 하셨고 다음 날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했다고까지 했고 실수였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오히려 패착이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후보님과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수다. 잘못했다, 이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원 동지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했었던 헌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과한다. 근데 두 번째 대목 있잖아요.
그것을 거절했었어야 한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거절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란 게 있는데 네. 이건 권한 밖의 일이에요, 사실.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관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왜 추미애처럼 하지 못했냐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전 방송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무도한 법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줬다면 지금 민주당 192석이 아니라 야당이 200석도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치라는 명확한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때 그 마지막 약간 위기였는데 패스트트랙 논란이 크게 그 표를 깎아먹진 않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가 지금 얘기해도 되겠죠? 네. 한 63, 4% 됐어요. 네, 거의 동일하게 나왔네요. 근데 지금 62, 당심이 61. 얼마였나? 62%였나요? 그러니까 1, 2% 낮아진 건데 그거야 뭐 이제 여론조사상의 오차 범위니까 뭐 민심의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요일날 오전에 불거졌는데 금요일서부터 투표가 됐고 사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투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상대 후보에서 확대 재생산을 엄청나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막판에 이제 마지막 토론회 SBS 토론회에서 이렇게 나경원 후보와의 약간 설전 과정에서 이제 보여주신 그런 좀 모습은 약간 이제 실망한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고 계속 하시는 그 태도적인 부분이 약간 그 부분 제가 정말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개인적 부탁이었다면은 나경원 후보가 법적으로 자유로운데 3자를 대신하는 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후적인 그 판단이 나온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까지 우리 후보님이 정말 챗 GPT처럼 다 알아갖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지금 얘기 나눠봤는데 그럼 정말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아 선거 끝났다 무조건 되겠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딱 생각하셨던 혹시 그런 순간도 좀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번 선거가 우리가 위기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들이 너무 네거티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중도, 수도권, 청년 어떻게 개척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정말 뒷다리 잡는 얘기만 하고 또 하나 우리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게 사실이면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긴다 생각했고 잘했다는 것은 저는 당원들에게 당정 갈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지만 당정 갈등을 잘 수습하겠다. 그리고 당이 민심의 창구가 돼서 대통령실도 변화시키겠다. 라는 그 확신을 심어준 거는 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수락연설 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 이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 한동훈에 대한 지지의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미래를 위한 변화를 위해서 나를 지지했구나.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정말 수도권의 원외 인사들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사실 풀뿌리 민주 체제를 일정 부분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의원부터 시작하거나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이
국회의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단체장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좀 확실히 심어주고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변화는 어떤 변화냐라고 하실 때 이제 요체로서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 민심에 반응하라 이 두 가지를 뽑으셨는데 지켜보실 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유능함, 아마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또 기존 문법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유능함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수정당이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 보수정당 대통령이지만 민주화에 여러 공헌했지만 민주화의 기치는 사실 민주당이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능함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보수정당이 낫다.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유능함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민심에 우리가 좀 경직돼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보수정당은. 근데 유연하다는 것은 그게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거 한번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물론 그게 중우 정치가 되면 안 되겠지만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는, 민심이 왜 이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정말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야겠죠. 사실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심의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다른 후보들과 다른 해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왜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 같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하고 결과를 냈는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정당과 대통령실 모두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픈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래야만 국정 동력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1년간 얼마나 끌려다녔습니까, 우리가. 사실 민심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당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털고 갈 거 털고 가자. 그리고 이것이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친윤인이 정치 개판은 없을 거란 약속을 드린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정치를 하신 분이라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팀 한동훈 이런 걸 꾸리면서 개파를 형성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까이서 한동훈 대표 뵀지만 내가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페이버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원칙을 강조하고 공과 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도 민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야지 이거 뭐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덕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원칙주의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얘기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라는 그 특정한 주제가 있을 때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정치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이게 있다면은 자기는 인정하겠지만 한동훈과 친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뭐 한동훈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해야겠다. 이런 그룹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앞으로 선진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개파 정치도 많이 약화된 거 아닌가요? 과거에 비하면. 뭐 검찰 쪽에 뭐 인사도 이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업무 중심적인 사람이다. 일을 잘할 사람, 정말 그렇게 일을 할 조직을 아마 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도 궁금해요. 이제 박정훈 후보는 이제 뭐 유일하게 팀 한동훈에서 낙선을 했지만 어쨌든 과반 이상의 우군을 확보를 했죠. 안정적으로 좀 지도부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당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뭐 그런 건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근데 저는 박정훈 후보가 너무 아까워요. 정말 당심에서는 일부 앞섰던가요? 당심 일부 앞섰던가 아니면 뭐 비슷하든가. 근데 민심에서 인요한 이분이 혁신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월등히 앞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데 박정훈 의원은 또 다시 다른 쓰임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 이제 선출이 이 당내 어떤 세대 교체 신호탄 아닌가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훨씬 정치 경험도 많으신 나경원 원희룡 후보께서 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시면서 이제 패배를 하셨는데 좀 이 부분 약간 이 당내에 조금 이제 젊은 세력도 약간 이 부분에 좀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세대 교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1973년생이잖아요. 50대 당대표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물론 이제 이준석 체제가 있었지만, 그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50대 당대표, 또 50대 지금 간 넘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대 교체는 사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는데,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386이 워낙 기득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당내에서는 분명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비교해서도 우리 당의 세대 교체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컨벤션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도 같이 전당대회 하는데 민주당 지지율 지금 고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의석수만 민주당이 많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희망 이런 거 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희망과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면 그 지지율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정당 지지율이 어느 조사에건 40% 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조사 보면은 우리 정당 40% 넘는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정당이 이제 반등의 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그래서 그 희망과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가면 더 좋은 정당,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반에 국민들이 정말 답답했던 좀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만한 그런 어젠다를 잘 발굴해서 얘기를 해야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조언하신 분들도 많던데 준비가 돼 있을까요? 뭐 보관이 있겠죠. 저는 그 가장 큰 보관은 아마 뭐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사실 물가 문제 같은 경우는 당대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던 저출생 정책 같은 것도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수용해갖고 나경원 의원과 머리를 맞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 앞에는 이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홍로가 지금 놓여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좀 뭐라고 보세요? 당내 화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선거를 계기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 저는 그 뭐 상임 고문분이라든가 당내 중진 의원들 4선, 5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당대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은 분들 관심사인데 윤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일단 뭐 굉장히 복합 방정식을 풀어야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모두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잘 풀어나가면서 또 할 말은 하면서 또 당정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바꿔나가는 이 작업을 과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게 일종의 외줄타기라 그러잖아요. 뭐 외줄타기라고 하는데 외줄 잘 타는 사람들은 되게 잘 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외신을 보니까 어느 섬까지 연결된 그 길을 다 걸어가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당정 관계가 후보께서 누차 말씀했던 것처럼 당정 관계가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최종 결과물도 아니다. 당정 관계는 이걸 잘해갖고 좋은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뭐 의미 있는 말씀하신 건 저는 언제든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했다고 하시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 또 외부의 적, 민주당이라는 무도한 네. 외부의 적과 지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화합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똘똘 뭉쳐야 되고, 어제도 그래서 똘똘 뭉치자는 구호가 몇 번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께서도 과거에도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당의 구심력을 키우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 신인이셔서 지금 뭐 여소야대 국면에 뭐 지금 야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지금 한다고 하고 뭐 이러한 좀 복잡한 이런 관계 잘 풀어나가면서 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도 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길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꽃길만은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는 게 진짜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저 이번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과거엔 잘 못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일정 정도 짜여진 그 시나리오 속에서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시나리오도 좀 잘 써보고 네. 감독도 하고 배우로서의 역할도 하고 대역배우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실력은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실력을 보여주면 더 큰 쓰임으로 가는 기회가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겠죠. 누구보다 절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뛸 겁니다. 가까이서 보셨을 때 그럼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뭐 정치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있다면 또 많이 도와드려야겠죠. 그럼요. 또 꼭 역할이 좋은 역할이 꼭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동훈 후 윤석열 정부 또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